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추에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므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잘 붙여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레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 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밀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밀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주십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려서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로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까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이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맘때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고 괜히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솔직히 좀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꼭지 부분이 봉긋 솟아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과일이요, 병원에서도 겨울철이면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꼭지 부분이 봉긋 솟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한라봉은 제주도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라봉이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식작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는 일반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라봉 하나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라봉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의 결정체.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라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라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한라봉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면 왜 좋은지, 고기 드실 때 한라봉을 곁들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라봉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죠. 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팔을 쭉 뻗어 보게 되고 TV 자막도 흐릿하게 느껴지고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도 자주 드시죠? 혈관 건강도 걱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기미나 잡티도 점점 짙어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 건강은 어떠세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끙끙대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것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면역력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면역학회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대응해서 물리쳤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젖산이 빨리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겁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대 이후부터 눈의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더 심각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 노출까지 더해지면 기미나 잡티도 짙어지죠.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여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못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복잡하죠. 노화에다가 생활습관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에는 비타민C, 구연산, 헤스페리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강화와 감기 예방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100g당 53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감귤이 36mg이니까 한라봉이 약 1.5배 많은 거예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거예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어르신들께 한라봉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로가 덜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구연산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라봉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A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노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라봉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한라봉을 드실 때 속껍질 있잖아요. 하얀 실 같은 부분이요. 이걸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속껍질에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P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헤스페리딘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봉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게 더 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노화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선명한 주황색 예쁘죠? 이 색깔의 비밀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도 늦춰줍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시라면 한라봉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가 여기서도 활약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요.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활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라봉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바싹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진피차처럼 드실 수 있어요. 이 물로 세안을 하시면 건성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일곱 번째,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한라봉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아침마다 배가 가볍고 화장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외출도 한결 가벼워지죠. 과식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한라봉을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라봉은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100g당 약 48kcal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57, 배가 51이니까 한라봉이 더 낫죠. 한라봉 한 개가 250g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80에서 90kcal예요.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헤스페리딘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달콤하면서도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은 진정작용과 함께 항암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차로 우려 드시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근데 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라봉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드세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하얀 실 같은 부분에 비타민 P가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얀 실도 같이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더 드시고 싶은 유혹은 참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디저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이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빈혈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샐러드 만드실 때 데친 브로콜리와 한라봉을 함께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한라봉의 시트러스 향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줘요. 고기를 구우실 때 한라봉 슬라이스를 함께 구우시면 향긋한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와 특히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낙지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탁월해요. 한라봉 낙지 무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한라봉즙을 양념에 넣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이 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한라봉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요. 간식으로 한라봉과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한라봉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한라봉을 넣어서 드시면 장도 편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한라봉 껍질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 타서 드시면 한라봉차가 됩니다. 감기 예방, 부종 완화, 소화 촉진에 좋고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껍질이 얇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걸 고르세요.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꼭지가 싱싱한 녹색인 게 좋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푹신한 건 피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한라봉은 후숙 과일이에요. 갓 수확한 한라봉은 즙이 적고 푸석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강해져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손발이 노래질 수 있어요. 한라봉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한라봉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하 지방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황달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황달은 눈 흰자위까지 노래지지만 카로틴 혈증은 눈은 정상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고 섭취량을 줄이면 며칠 내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손발이 노래졌다면 너무 많이 드셨다는 신호니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한라봉은 당도가 13에서 16 브릭스로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 섭취 시 혈당 상승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긴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몸이 찬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감귤류는 대체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좀 낫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라봉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면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정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한라봉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꼭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한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라봉은 한라산 봉우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얻은 제주도의 대표 과일이에요. 울퉁불퉁 못생긴 외모와 다르게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담겨 있죠. 비타민의 결정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눈 건강, 혈관 건강, 항노화, 피부 미용, 장 건강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속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혈관 건강에 탁월하니까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풍미도 살려줍니다. 다만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찬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한라봉은 껍질이 얇고 묵직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후숙 과일이니까 상온에서 며칠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한라봉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간식도 즐겨보세요. 단 너무 맛있다고 계속 드시다가 손발 노래지는 건 조심하시고요. 당뇨 없어도 혈당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조심해야 하고 이 음식은 혈당 지수가 어떻고 저 음식은 인슐린이 어떻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그냥 손 놓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복잡함이 싹 정리가 됩니다.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김밥인데요. 정말 의외죠? 야채도 있고 계란도 있고 영양만큼은 뛰어나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혈당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 양이 밥 한 공기보다 많고 어묵이랑 맛살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밀가루가 상당히 들어간 가공식품이거든요. 건강한 재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정말 안 좋죠. 반줄은 괜찮아도 한 줄을 다 드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식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고구마로 드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쪄서 드실 때랑 구워서 드실 때랑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예요. 고구마를 구우면 안에 있는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찐 고구마는 괜찮아도 군고구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80%는 매일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먹는 양이 크게 안 바뀌었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길어집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속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 모른다는 거죠. 조용히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안 챙기시면 3년, 5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당을 잡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이 현미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흰쌀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꾸어도 당뇨 발생 위험이
1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류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에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0%가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인슐린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이에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자,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너무 좋죠. 당뇨 전 단계 성인 42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4.4%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7천여 명을 무려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달걀 드신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낮았습니다. 달걀 하나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깻잎입니다. 상추보다 깻잎을 더 자주 올려보세요. 깻잎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밥상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혈당 관리 식품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알긴산이 장 속에서 당분을 직접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당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역국 한 그릇이 그냥 국거리가 아니라 혈당을 관리해주는 고마운 음식이기도 한 거예요. 혈당이 정상화가 되어 간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오후 나른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2시간쯤 지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푹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사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 오후 피로감이 먼저 사라집니다. 거기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는 당화 현상도 줄어들어요. 2주, 3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잠도 달라져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혈당이 튀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혈당이 잡히기 시작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든 계단 오르내리기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밥을 먹고 나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소비하거든요. 식후 혈당이 치솟은 걸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튀기 쉬운 시간대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미 혈당이 오르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바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챙기는 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는 거예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미리 막아줍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한 스푼으로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저는 요즘 삶은 달걀 2개에 양배추를 곁들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씻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준비할 것도 없는데 식이섬유에 항산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하루를 열면 우리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식사 순서 바꾸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것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당장 100% 다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밥솥에 현미 조금 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김밥이 혈당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밥을 아예 못 드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키토 김밥입니다.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깔고 마는 김밥인데요. 만드는 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란 2개에서 3개를 풀어서 팬에 넓게 펴서 지단을 만들어 주세요. 김 위에 밥 대신 계란 지단을 깔고 당근, 깻잎, 단무지, 오이 같은 속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참치나 닭가슴살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단백질은 꽉 채운 혈당 관리 최고의 한 끼입니다. 김밥 드시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올리브유 1스푼, 흰쌀밥에 현미 1줌, 밥 먹고 나서 10분 동안 걷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